비지팅 케인즈를 방문하다. 케인즈 이코노믹 파설 포 그랜드 칠드런. 20세기 위대한 사전가 케인즈와 21세기 경제학 학 18인의 뜻깊은 만남. 이 책은 처음에는 케인즈가 1930년에 쓴 에세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늘 경제적인 가능성에서 100년 후 사회성과 대해서 구성, 조지프 스티글러를 포함해서 4명의 노벨 경제상 수상자와 교수 등 이렇게 대공황을 예견했던 케인즈는 1931년 출간한 설득의 에세이에 자본주의 미래를 예견하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늘 것을 그 에세이에 크게 3가지 사안을 다루는데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놀랍도록 현대적인 설명, 100년 후의 생활 수준과 노동 형태의 예측, 케인스의 윤리 철학 및 미학적 견해를 바탕으로 미래 생활 양식에 대한 고찰. 케인스의 에세이를 읽은 오늘날의 독자라면 그가 자본 축적과 기술 진보 같은 경제 발전의 역할까지 깨달아보는 뛰어난 성장이 이런 것을 알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대한 그의 일부 예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할 수 있는지 그에 반해 근로시간과 미래 생활 방식에 대한 예측은 또 어쩌다가 그렇게 빗나갔는지에 대해 놀라게 될 것이다.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이 있군요. 필진 속에는 케인즈와 조지프 스티글리츠 경제학 사상, 에드먼드 펠프스, 로버트 솔러, 게리 베크, 윌리엄 보몰, 파블리오 질리보티, 벤저민 프리드먼, 리처드 프리드먼, 웨니안, 레이언 후브드, 미켈 볼드린, 데이비드 레빈. 이 책은 케인스가 1930년에 발표했던 우리 손자 손녀들이 늘 경제적 가능성에 대해서 에세이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책이다. 이강국. 케인스는 새로운 시대의 지평을 연 천재이며 현실에 참여하여 실제 사회 변화에 기여한 실질적인 경제학자의 전형이었다. 그는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0년에 우리 손자 손녀들이 늘 경제적인 가능성을 기고했다. 케인스 역사. 서문에서 21세기를 따져보는 우리 손자 손녀들이 늘 경제적인 가능성. 이 책은 어느 날 저녁에 두 필자가 전화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1930년에 쓴 에세이인 우리 손자에서 이야기하다 틀을 갖추기 시작을 했다. 케인스는 길지 않은 지면에서 100년 후 사회상과 경제 상황에 대해서 흥미진진하고 대담한 일련의 예측을 풀어놓으며 마치 후손들에게 내 예상이 맞는지 한번 시험해보자고 도전장을 내미는 것 같았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연스레 다른 경제학들과 공유했고 또 우리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16명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그 중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칭송받는 경제학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는 케인스 에세이와 함께 이 필자들의 에세이가 수록되어 있다. 케인스 전문 전기 작가인 로버트 스킬델스키에 따르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늘 경제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경제적 가능성의 첫 번째 버전은 1928년 초에 탄생했다. 케인스는 관련 내용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에서 몇 차례 소개했다. 그 후에 1930년 6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강연을 위해서 몇 가지 내용을 크게 수정했는데 대공황의 근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부분도 그때 추가되었다.
1930년에 이르자 케인스는 자신과 동시대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경제 위기에 당면했다고 확신했다. 경제적 가능성에는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놀랍도록 현대적인 설명, 이런 예측, 케인스 에세이를 읽는 오늘날의 독자라면 소득 수준에 대한 그의 예측 일부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할 수 있는지, 이에 반해서 근로시간과 미래 생활 방식에 대한 예측은 또 어쩌다가 빗나가는지, 이 두 가지에 놀라게 될 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밝히자면은 그는 2030년이 되면은 자신의 손자, 손녀, 세대들이 저축이나 재산 축적 같은 경제 활동에서 해방돼 더 이상 일하지 않고 건태로울 정도의 풍요로움 속에서 예술가가 시에만 전념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을 보면 의학, 생화학, 교통, 컴퓨터와 통신 같은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것은 물론이고 1930년대부터 거대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음에도 정작 케인스가 상상했던 세계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인다. 물론 그가 예언한 시점이 되려면 아직 25년이 남았지만 케인스의 손자, 손녀들은 실제로 부유해졌고 사실상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부유하다. 그러다고 할지라도 그의 손자, 손녀 세대는 여전히 저축과 축제를 해야 하고 장시간 일해야 하며 건태로울 정도의 소비를 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적이고 사회적 경제적인 지식이 해박한 케인스가 미래의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은 정확히 예측했음에도 노동과 여가 소비와 저축 추세는 왜 그렇게 잘못 짚었을까? 성장에 대한 케인스의 예측은 앞으로 100년 후에는 선진국의 생활 수준이 오늘보다 4배에서 8배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케인스의 예언은 오르면서도 그 자체로 틀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책에서 진리 보티 교수가 계산한 것처럼 케인스의 예측으로 미뤄보면 그가 적용한 경제 성장률의 최대치는 2.1% 정도가 된다. 그런데 먼저 반세기 동안의 인구 가정치를 적용한 연평균 성장률은 2.9%이며 1930년대 영국에서 100년 후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정확할 수가 없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경제 성장 속도는 상당히 둔화했다. 일반적으로 케인스는 경기 변동 이론을 발전시킨 공로로 찬사를 받았지만 경제적인 가능성을 보면은 그가 자본 축적과 기술 진보 같은 경제 발전의 역학까지 꿰뚫어보는 뛰어난 성장 이론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케인스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간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사람으로서 그런 측면까지 생각해내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예컨대 세계의 기후 변화는 그에 따르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오늘날 중대한 경제의 문제가 된다. 대량 살상 무기를 점점 더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가용할 수 있는 상황 또한 향후 인류의 번영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분배의 문제를 외면한 케인스, 경제적 가능성에서 케인스의 주된 관심사는 유럽과 북미 같은 소위 선진국에 태어날 손자, 손녀 세대의 미래였다. 확실히 케인스는 자민족 중심의 견해를 갖고 있었고 다른 세상의 운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과 같다. 스티글리츠가 이 책에서 일깨워주듯이 세계 인구의 약 50%는 하루에 $2가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고 그 중에서 약 10억 명은 하루에 $1 미만의 돈으로 연명한다. 게다가 세상에는 부유한 나라 옆에 극심하게 가난한 나라가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든 개발도상국에서든 부유한 개인 옆에 극심하게 가난한 개인이 사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 자본가와 인적 자본을 가진 숙련 노동자의 소득 비중이 커지면서 이들의 생활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관점은 로버트 솔로에 의해서 시험되어 오르는데 그는 케인스가 분배 문제에 전혀 주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오리라고 지적해 왔으며 소득 분배 및 임금과 수익의 산출 결과는 노동이 자본에 얼마나 쉽게 대체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자본으로 노동을 비교적 쉽게 대체할 수 있다면 임금 비용이 줄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의 총소득 중에서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질 것이다. 극단적인 사례로 기계와 로봇이 생산활동을 전담하는 사회를 들 수가 있다. 이 경우에 임금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제로이므로 자본을 가진 노동자만 생산할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 노동시간에 대한 케인스의 견해. 노동시간에 대해서 로봇이 생산활동 대부분을 담당하는 사회에서 인간은 거의 일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유시간이 많아진다. 케인스는 바로 이런 사회를 예상했다. 노동시간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크게 단축이 되었다. 오늘날 개인의 일상에서 노동활동에 쓰이는 시간 비율이 1930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프리먼 교수가 그의 에세이스의 역사라는 말 또한 사실이다. 부의 증가로 여가가 늘어날 것이라는 케인스의 예견을 반박하는 가장 극명한 예는 바로 미국이다. 미국 일원당 GDP는 프랑스나 독일보다 30-40% 높지만 미국 노동자들은 프랑스나 독일의 근로자보다 1년에 30% 더 많이 일한다. 케인스의 손자, 손녀 세대가 그렇게 많이 일하기로 결정한 것은 노동시간과 소득 사이의 역사적인 반비례가 관계가 뒤집혔음을 뜻한다. 과거 수십 년 동안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보다 더 많이 일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더 고되게 오래 일해야만 했다. 하지만 일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세습된 사회적인 지위 덕분에 원하는 만큼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유한계급이라는 말의 의미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의 50년 동안의 시간당 급여와 노동시간간의 이런 반비례 관계가 적어도 미국에서는 반전을 맞았다. 일중독 부자들이 유한계급 부자들의 자리를 꿰차게 되면서 높은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낮은 보수를 받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일하게 되었다. 왜 우리는 케인스가 예견했던 것보다 더 오래 일하게 됐을까? 이런 의문은 대서양을 사이에 둔 두 대륙이 이렇게 달려진 이유를 설명하는 격렬한 논쟁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정체적인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 분명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터이고 이 책의 기고자들이 그 원인을 설명할 것이다. 몇 가지 간단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케인스는 일의 즐거움을 과소평가했을지 모른다. 프리먼 교수가 그의 에세이에서 쓴 것처럼 많은 사람이 단지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는 주당 15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고 싶어 할 수 있다. 직장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는 소외적 장이다. 단적인 예로 미국 근로자의 40에서 60%는 직장 동료와 데이트한 경험이 있다. 기업가에 초점을 맞춘 에드먼드 펠프스 또한 비슷한 주장을 한다. 케인스는 개인의 경력에 열정과 발전을 가져다주는 혁신의 역할에 아무 의미를 두지 않았다. 케인스의 책에는 인간은 풀어야 할 새로운 문제나 개발해야 할 재능 같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 스스로 활력을 북돋아야 한다는 실용주의 철학자들의 지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여성들의 노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남성들의 단축된 노동시간을 채워줬지만은 또 불평등과 세계화가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 프리먼 교수는 이렇게 주장한다. 불평등이 커지면 시장에서 더 성공한 사람들과 덜 성공한 사람들 사이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그러게 되면 사람들은 성공을 위한 장시간 노동도 불사하게 된다. 또 이런 말도 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사무실 밖에서도 쉽게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게리 베커와 루이스 라이언은 케인스는 소득 증가가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면서 영국 신사들의 행동을 미래 세대에 대한 표본으로 삼았다. 그래서 수입이 증가하면 모든 사람이 그들처럼 행동할 것으로 오판했다.
이런 신사들에게 물리적, 재정적 자산 형태의 상당한 재산이 있었지만 인적 자본이나 소득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개인수에게 왜곡된 미리성을 심어줬다. 경제 이론에 따라서 예측하자면 이런 신사들은 그들만큼 부유하지만 재산 대부분을 땅 같은 물리적인 자산 대신에 인적 자본의 형태로 보유한 미래 세대보다 더 많은 여가를 누리게 된다. 영국 신사들은 주로 소득 효과만 누렸지만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대체 효과도 누렸다. 그렇다 할지라도 케인스는 두 가지에서 틀렸다. 그는 손자, 손녀 세대에서는 일이 사라질 뿐 아니라 기본 욕구를 뛰어넘는 부차적인 소비 욕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윌리엄 보몰이 그의 에세이에서 지적하듯이 노동시간에 대한 케인스의 예측이 옳았다면 인류의 번영은 생산량 증가보다도 측정 불가능한 정신적인 신비적인 즐거움의 증가로 나타났을 것이라. 그랬다면 인류는 지난 세기에 누린 생산, 혁신, 소비의 폭발적인 증가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과시적 소비에 대한 케인스의 생각은 생산의 로봇으로 자본축적이나 기술 발전 없이도 인간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고결한 균형 상태에 대한 케인스 생각이 성립하려는 마지막 요소가 필요하다. 바로 안정적인 소비와 저축의 부재이다. 따라서 케인스의 머릿속에는 자본심화를 통해서든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든 소비 부하와 기술 혁신의 종말에 가까운 미래의 삶에서 스스로 지속되는 두 가지 측면이었다. 하지만 둘 다 잘못 짚은 셈이었다. 예컨대 벤저민 프리드먼과 로버트 프랭크는 모두 특정 제품에 한해서는 공급량이 늘어나면 소비 부하에 다다를 수 있지만 1930년대 이후로 혁신적인 기업가들 덕분에 등장한 여러 제품 자체로 소비자에게 새로운 욕구와 수요를 창출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더 일할 수밖에 없다. 프랭크 교수는 언제가 됐든 하루에 2시간씩만 일해도 대다수가 원하는 것 전부를 살 수 있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역설한다. 케인스는 에세이에서 인류가 상황과 무관하게 품는 절대적인 욕구와 본인이 남보다 더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은 상대적인 욕구를 구분했다. 케인스는 이어지는 추론에서 인간 소비의 마지막 동기인 상대적인 욕구는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 책에 글을 실은 여러 학자는 케인스가 인간의 소비를 부추기는 다른 많은 요인을 간과했다고 역설한다. 가령 피트시는 절대적인 욕구의 충족은 사회적인 통합에 도움이 되므로 그 또한 사회의 진화와 함께 변한다고 주장하며 절대적인 욕구에 대한 케인스 생각에 반기를 든다. 비슷한 맥락에서 레이온 히브드와 베리 라이언은 의료관리 영역이 기술 발전과 함께 확장되면서 아무리 소비해도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소비 대상이 됐다고 말한다. 프리드먼은 경제적인 성장이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훨씬 더 성숙한 인간을 만든다고 말하며 절대적인 욕구가 내성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성장은 기본 욕구의 개념이 진화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다른 필자들은 케인스가 소비 욕구의 상대적인 특징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케인스 또한 자신의 이웃보다 더 많이 소비할 때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었고 어쩌면 그것이 실수의 핵심이었을지 모른다. 레이언 히브드는 비슷하지만 그보다 조금 덜 야비한 소비의 동기는 또래 집단의 존경심을 얻고 싶은 욕망이라고 주장한다. 케인스는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거나 우리를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게 만드는 상품들에만 그런 상황이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과 같아. 그런 다른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처럼 그런 감정에서 생기는 수요는 경제활동 전반에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믿었다. 나 또한 그 생각에는 동의한다. 사실 친구나 이웃을 능가하고 싶은 욕망을 의식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상황이 수요 형성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그런 감정을 훌쩍 뛰어넘는다. 가령 품질에 대한 수요 모델은 품질 그 자체를 소유하려는 욕구가 아니라
친구나 이웃보다도 더 뛰어나거나 그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욕구에 따른 모델과 본질적으로 같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선호에는 내생적인 특징이 있다고 강조한다. 광고나 마케팅으로 무엇인가를 선호하는 감정이 생기면 사람들은 소비에 더 많은 가치를 두게 되고 임금이 인상되지 않아도 변화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하게 된다. 이 일은 왜 어떤 사회는 여가를 점점 더 많이 누리는 쪽으로 나아가고 또 다른 사회는 소비주의를 더 수용하는 쪽으로 나아가는지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더 나아가서 불평등의 증가가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레이언 희부들은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이제 인간의 기본 욕구쯤은 충족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리면서 사람들이 깊어지는 사회적인 불평등을 더 쉽게 용인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서구권에서는 저축률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개인의 예측이 옳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소득 증가가 주로 각 소득 집단의 상위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기 때문에 하위 소득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중고 집단에 발맞추기 위해 소득에서 더 많은 몫을 소비하는 식으로 반응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소비주의와 일중독은 걱정할 수준일까? 예상대로 이 책에 참여한 모든 필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공교육, 또 재분배, 소비세, 또 성장과 더불어서 더 많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들이 혜택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오현희연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진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1920년대와 30년대에 결정되었던 최악의 정부 정책들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좋은 사회에 대한 개인의 견해. 경제적인 가능성은 21세기 경제의 윤곽을 그저 간략히 그려보려고 쓴 글이 아니다. 케인스는 이 세상이 목적지향적인 돈벌이꾼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인 탐욕, 이자 징수, 돈에 대한 탐닉 같은 허위 도덕 원칙들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예술에 몰두할 수 있는 경제적인 풍요로운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다. 자본주의는 아무리 혐오스러워 보일지라도 복리라는 경이로운 메커니즘을 통해 인류를 좋은 사회로 이끌 것이다. 이는 케인스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유일하게 인정한 측면으로 보인다. 피투시는 경제 발전이 도덕적인 목표에 부응해야 한다는 지점에서 케인스의 의견에 공감하지만 그에 의해서 희화화된 자본주의와 그 부도덕한 모습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피투시는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도덕적인 원칙으로서 카르페 디엠, 현재 즐겨라, 왜 미래를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보편적인 도덕 원칙보다도 우월한지 납득하지 못한다. 결국 자본주의가 가진 도덕적인 힘은 세대 사이의 이타주의를 끌어낼 수 있는 결과주의에 있다. 우리가 꿈꾸는 세계는 개인적인 경험 및 문화적인 배경이 투영되어 있다. 케인스 머릿속의 이상적인 세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이튼 스쿨과 캠브리지에서 공부했고 버지니아 울프, 리튼 스트레치, E.M. 포스터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예술을 비평하고 학문을 논했던 블룸즈 벌이라는 문학 그룹의 핵심 멤버였다. 블룸즈 벌이 빅토리아 여왕과 에드워드 7세가 제위했던 당시 영국 사회의 종교적 사회적인 성적 제약들을 거부했다. 그들은 현대 예술을 예찬했다. 케인스 전문 전기적자인 로버트 스키델스키는 블룸즈버리에 대한 케인스의 애착에 이렇게 표현했다. 블룸즈버리는 케인스의 양심이었다. 케인스에게 그냥 친구가 아니라 그의 이상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좋은 사회는 그런 문화적인 환경과 경험에서 움트는 것이었다. 피투시의 실용적인 정의를 빌리자면
케인스는 일종의 엘리트 공산주의를 꾀하고 있었다. 오늘날 부유한 사회의 사회적인 관습, 취향, 그리고 사람들이 삶을 즐기는 방식을 보면 블룸즈버리 클럽의 생활 방식과 닮은 점이 별로 없다. 유사성이 있다고 해도 블룸즈버리의 하위 문화 하나에 부합할 정도일 것이다. 오히려 오늘날의 관습에서 더 다양한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악셀 레이언 히브드의 말처럼 케인스와 같은 계층 및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경제 발전을 통해서 하위 계층이 부르주아 계층의 문화적인 가치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여겼고, 그 과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일시에 설립이 되었다. 케인스는 사회에서 자본 축적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면 노동률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여겼다. 이 점에 있어서 케인스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이 책에서도 여러 학자가 강조하지만 경제 문제가 전부 해결되고 자본 축적의 시대가 종식되는 순간이 도래하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에 도달하든지 이를 개선하려는 열망은 늘 있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서 저축과 축제, 일에 대한 욕구는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사회의 반응적인 성장 개념은 프리드먼에 의해서 폭넓게 발전하는데, 그는 선진국들이 달성한 경제 발전 덕분에 오늘날의 사람들이 더 개방적이고 관용적이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에 살게 되었다는 인식이 확고하다. 하지만 그런 생활 수준과 도덕적인 힘의 연관성이 약하다고 믿는다. 오늘날 미국과 영국 이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목격되는 경기 침체와 불평등 증가는 좋은 사회의 도덕성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 같은 국가에서 목도되는 최근 발전상은 프리드먼이 케인스보다 더 우월한 미래관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베체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좀 다르다. 그는 조용한 혁명이나 시민 갈등은 사실상 전 세계가 번영하는 와중에 경제발전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발생한다고 믿는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전통적인 시스템의 역할이 위기에 처했다. 전통적인 시스템에서 기업은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여러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창출했는데, 이는 강성 노조 활동으로 약화되었다. 하지만 세계화가 이런 전통적인 시스템을 둔화시켰다. 다행히 사회는 점점 더 경쟁적인 환경에서 초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상쇄하기 위해 내생적인 방어 기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책에서 다수의 경제학자는 경제 성장이 윤리적 기준을 끌어올린다는 케인스 생각에 공감한다. 하지만 이 관계는 사회적인 불균형과 과잉 경쟁 환경에서 훼손될 수 있다. 좋은 사회나 더 높은 수준의 문명 사회로 진화하는 것은 케인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변증법적인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케인스가 경제적인 가능성을 쓸 당시에 그가 경제 이론에 미친 주요 업적들은 계획적인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중심으로 가격의 동학을 설명하기 위해 집필한 화폐론이라는 방대한 책에 담겨 있다. 자, 이렇게 볼드링과 레빈은 기술적 실험에 대한 이런 특징을 주장하고 검토하며 1930년대 영국에서 단행한 고용 감축이 노동력 절감을 이끈 기술적 변화에 필연적인 결과일 수 있다는 주장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모두 일축한다. 케인스를 두둔하자면 그가 이후에 집필한 글에서 그런 주장을 다시 꺼내지 않았기 때문에 케인스 또한 자신의 이론에 완전한 확신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볼드링과 레민을 포함한 이 책의 여러 필자는 인간 행동을 이론할 때 자본주의의 유독 도덕적 잣대를 높이는 케인스의 모습에 당황스러워한다. 첫째, 케인스는 전반적으로 거만하다고 할 정도로 노동을 폄훼했다. 둘째, 이 책의 일부 필자들은 케인스가 특징하는 자본주의적인 이상의 불편함을 느낀다. 마셜은 이렇게 주장한다. 화학자나 물리학자가 자신의 발명품으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그러고 돈이 그의 발명 활동의 주된
동기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기업인들의 성향도 과학자들과 상당히 비슷하다. 셋째, 이 책의 여러 필자는 케인스가 인간이 새로운 도전에 맞서 정신을 단련할 때 얻는 만족뿐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꾸준한 열망을 깨닫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밀의 묵상 이후에 150년 이상이 지나고 또 케인스의 묵상 이후에 75년이 지난 지금 세계 경제가 정상 상태로 향하고 있다는 징후는 아직 없다. 반대로 자본주의 경제는 세계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수백만 인류의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또 사람들은 이런 대풍요의 흐름에 편승할 수 있는 한 심화되는 불평등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경제 성장의 부작용 중에 하나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에 대한 논쟁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오늘날 기후변화는 더 이상 과학자들만의 관심사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일상적인 화제가 되었다.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정책을 통해 사업 방침을 재편하는 한편 각국 정부도 대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점점 더 커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향후 경제 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우울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인간의 창의성은 또다시 혁신과 기술 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다.